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한밤중에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발 새아침에 이수건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나와 지난 3월 상도유치원의 의뢰를 받아 현장 점검을 진행했고 그 당시 이미 위험을 경고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울어진 땅에 아무리 건물을 잘 세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우리 경제 환경에서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먼저 기울어진 땅을 바로 잡는 게 우선일 텐데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쉽지 않은 이야기 오늘 생생경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2018년 9월 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고 쓰다. 신세돈 박성인 교수의 신박세상. 새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본격 경제수다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너를 함께해 주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그리고 서울대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제작진이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의 성 신박, 이름의 두 번째 세화상을 합쳐서 신박세상.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교수님들? 평가를 이 정도로 끝내시는 거예요. 신 교수님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콘텐츠가 문제죠. 콘텐츠는 두 분이 책임져 주셔야죠. 이름은 저희 제작진이 지었지만 아마 콘텐츠도 분명히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신박세상의 이 성격을 좀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들으셨듯이 토론 아니고 수다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경제 관련 수다를 떠신다는 생각으로 두 분이 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도 신선하고 박진감 넘치시게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너무 늘어져서 재미가 없거나 반대로 너무 토론이 격렬하면 저희가 경고음을 드릴 텐데요. 좀 틀어봐 주시겠어요? 경고음이요. 대화가 필요해. 들리세요? 네. 이거를 밖에서 틀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신선하고 박진감 있는 토론 재미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한 말씀 우리 박상인 교수님부터. 네, 사실 경제라는 주제가 수다 떨기에 적합한 주제가 아니고 네. 또 저도 성격적으로 수다를 잘 떠는 편이 아니라서 네. 이 코너가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세동 교수님은요? 네, 저도 평생에 수다를 떨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네.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네. 한번 수다 떨어보도록 하죠. 걱정 안 하셔도 될게요. 저는 평생의 업으로 수다를 삼았기 때문에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뭘 잡아야 될까 하다가 신선하고 좀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한국 경제의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나온 2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두 교수님이 이미 잘 아시지만 제가 또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경할못 아닙니까? 일단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있던데 이게 어떤 구분이 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신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속보치는요. 예를 들어서 1분기를 예를 들면요. 1분기가 1, 2, 3월이잖아요. 네. 근데 1, 2, 3월에 결과를 이제 수습을 해서 이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자료가 다 모여지려고 하면 3월이 끝난 지도 그렇죠. 거의 한 석 달쯤 지나야 돼요. 그래서 3월이 끝나고 나서 3월 달 자료를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리 3월 초의 자료만 네. 가지고 그냥
속보로 내는 게 4월 초에 나오는 속보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월 통계가 거의 다 나올 때쯤 되어서 잠정치가 나오고요. 네. 이번에 나온 게 잠정치고요. 네. 그리고 모든 자료가 확정이 되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최종치거든요. 그러니까 속보치는 분기 끝나고 나서 한 달쯤 지나서 나오고 네. 그다음에 잠정치는 그로부터 또 한 달 가까이쯤 지나서 나오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확정치는 그로부터 또 한 달쯤 지나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좀 헷갈리긴 해요. 뭔 또 속보치냐. 근데 키 포인트는 마지막 달의 통계를 다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추세를 가지고 그냥 예측치로 네. 가지고 하냐 그 차이가 있죠. 그러면 차이가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딱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경제가 매우 안정되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가 막 뚝뚝뚝뚝 떨어질 때랄까 뚝뚝뚝 올라갈 때는 잠정치하고 속보치 사이에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네. 보면 속보치에서는 2분기 성장률이 2.9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2.8 나왔거든요. 잠정치에서. 네. 이 잠정치도 최종치는 아니지만 네. 속보치에서 2.9라고 상당히 좋게 봤는데 거기서 0.1%포인트가 떨어졌으니까 네. 최종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 사이에 0.1%포인트가 떨어진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좀 기다리다가 확정치 내면 되지 뭘 그렇게 속보치 내고 잠정치 내고 왜 그러는 거예요, 박 교수님? 이제 저희가 이제 통계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그 논란이 되는 그 통계. 네.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최종까지 기다려서 네. 확정치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속보치라든지 잠정치 같은 것을 내는 이유가 네. 이 GDP 데이터가 여러 가지 정책 결정에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네. 비록 부정확하지만 그때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정책적인 네. 측면에서 또는 다른 경제활동 주체들이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네. 신세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속보치 같은 경우에 분기 같은 경우에 마지막 달에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 추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속보치하고 나중에 지금 나오는 잠정치 차이를 보면은 또 어떤 정보를 저희가 알 수 있냐면은 경제가 예상보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정보도 또 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번에도 2분기였죠. 2분기 속보치가 아마 0.7% 성장이고 잠정치 가 0.6% 그래서 0.1% 차이가 난 거죠. 네. 1% 더 낮게 사실 평가가 된 건데요. 이것도 보면은 발표할 때 한국은행에서요. 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또 추가적인 정보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 네. 의미에서 사실 그 속보치, 잠정치 그리고 최종적인 확정치를 통계를 따로 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 저처럼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 차이를 정확하게 몰랐었던 분들이 계실 건데요.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좀 창피하고 제가 대신 물어봐 드렸어요. 네. 개념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좀 분석을 해보죠.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6%. 이 숫자를 두 분이 먼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신 교수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지 이제 국민들한테는 좀 혼란스러운 게 네. 0.6은 전기 대비예요. 전기 대비예요. 네. 전기 대비인데 1년에 4분기잖아요. 그럼 이걸 연율로 환산하려면은 전기 대비 그냥 곱하기 하면 네. 얼추 그냥 연율로 나오죠. 또 하나는 전년 동기 대비예요. 이번에 2분기 자료가 0.6이라고 나왔는데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이게 전년 동기비거든요. 네. 그래서 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굳이 전기 대비 0.6을 가지고 물어보셨으니 네. 이게 숫자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1분기에 전기 대비 성장률이 1.0이었어요. 0.6이었어요.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많이 내려갔죠. 네.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기에 비해서 2분기에 식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 박 교수님. 네,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보치하고 잠정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가도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이번에 보면은 주로 큰 차이가 난 게 건설 투자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출 부분도 생각보다 속보치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기여도가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건설 투자 부분, 특히 이제 건설 투자 부분이 상당히 빨리 예상보다도 더 빨리 나빠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원인 이야기는 저희가 뒤에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경기가 안 좋아진 거는 맞다. 두 분이 다 그건 당연히 수치가 말해주는 거니까요.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가 않다라는.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예상보다 안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장하성 경제정책실장은 경제 성장률을 보고 지금의 상황을 뭐 경제가 망했다, 뭐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됐다,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신 교수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경제 성장률이 가지고 있는 네. 근본 문제점을 우리 국민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차를 만들었는데 안 팔리잖아요. 네. 그 안 팔린 걸 재고라고 하잖아요. 그 재고가 막 2만 대 3만 대 막 늘어나면 현대자동차로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한국은행 성장 통계에는 안 팔린 자동차가 다 잡혀요. 생산했으니까. 네. 따라서 성장률이 뭐 2.8, 2.9, 3.0이라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섣불리 말할 수 없는 게 지금 재고가 얼마나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지금 재고가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두 자리 숫자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업종에서 만들긴 했는데 안 팔리고 있다. 따라서 성장률만 갖고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삼성 반도체, SK 반도체 또는 뭐 석유화학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들의 주주들이요 절반이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돈 중에 절반 정도는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가나요? 외국인한테 들어가겠죠. 네, 그러게요.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성장의 통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률 갖고 그게 살림살이가 경제가 좋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성장률이라는 거는요.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예요. 그러면 빚을 져서 만들어도 만든 거죠. 그것도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쌀 같은 거 보면 쌀이 지난 30년 동안 생산이 계속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쌀의 생산은 계속 늘었어요. 그러니까 성장은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쌀 안 먹으니까 가격이 떨어졌죠. 네. 가격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영의 에러는 성장률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3%니까 2.8%보다 낮다고 판단하는 것은 경제를 몰라도 매우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장률만 가지고 경기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모르는 거다. 근데 심지어 장하성 정책실장은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2.8이 나왔는데 네. 2.8도 되게 낮은 거예요. 네. 낮은 심지어 건데 낮은 그 건데 안에 그걸. 재고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생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실제 돈벌이 되는 회사들은 다 외국 회사 외국인이 절반 가지고 네.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말이 2.8% 성장이지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네. 있다. 이거를 성장률이 그것을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알려주지 건 못하고 있다. 네, 지금 대화가 필요해요. 죄송해요. 제가 괜히 끼어들었네요. 우리 박상인 교수님 설명해 주세요. 네. GDP가 무엇을 나타내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GDP만 봐서 그거에 좀 우리가 지금까지는 GDP 1인당 GDP라든지 GDP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많은 맹신적인 생각을 했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GDP 수치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들 그것만 봐서 경제 현황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부분들을 신 교수님이 이제 지적해 주신 것 네. 같고요. 최근에 그러기 때문에 스티글러츠 같은 학자들 비롯해서 GDP 외에 삶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OECD 차원에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요. 네. 장하성 실장님이 적정 성장률이고 거시 지표 좋다. 뭐 경제 성장률
성장률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여전히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신데요. 내용을 봐야 된다는 신 교수님 지적도 맞으시고요. 근데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이게 사실 반도체 특수 효과가 아직까지 크다는 것이죠. 네. 반도체 효과를 빼면은 아마 성장률이 거기서 적어도 0.4에서 0.5% 포인트가 떨어질 겁니다. 즉 OECD 평균 밑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특수 부분이 그러면 영원히 갈 것이냐? 이것도 올 말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특수 부분도 거의 없어질 수 있다라는 예상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시적인 지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경제학에서 GDP를 많이 이제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게 일종의 경험적 법칙인데 GDP와 고용 문제, GDP와 고용 간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다. 더 민감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최근에 보면 이제 GDP 수준과 고용률의 괴리도 생기고 있다. 즉 뭐냐면은 이 여러 가지가 이제 지적하는 것이 단순히 거시지표를 봐서는 되지 않는다. 네. 경제 우리 구조라든지 산업 구조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지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이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어찌됐건 장하성 정책실장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현실 판단은 조금 현실과는 괴리가 너무 다르다라고 또 두 분이 동의해 주셨어요. 우리 박 교수님께서 이 반도체 이야기를 계속 해 주셨는데, 그럼 신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경제 성장률이 0.6%에 머문 가장 큰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죠, 투자. 투자가 지금 5개월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네. 근데 투자가 뭐예요? 투자라는 게 미래를 위해서 설비를, 기계를 들여놓는 거잖아요. 네. 지금 기업이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그걸 까먹고 있단 말이에요. 기계는 아시다시피 수명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수명이 10년이면 10년에 1년에 10분의 1씩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생산 캐파를 계속 유지해 주려면 1년에 10% 정도는 계속해서 보완을 해줘야 생산의 능력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업들이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거의 한 10% 정도 기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생산 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잠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장 실장은 뭐라 하겠냐. 현재 2.8%면 잠재 성장 수준이니까 문제가 없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저 자동차의 뒷꽃배에 앉아가지고 그냥 신문이나 읽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 뒷꽃배기가 죄송합니다. 뒷칸. 네, 수다를 좀 떨었네요. 네. 아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가는 운전석에 앉으신 분이 투자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잠재 성장률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예 안 보시겠다는 거나 아니면은 저는 그래서 이 투자가 죽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보았을 때 가장 걱정스럽다는 거죠. 네. 네, 이 투자 부분 줄어드는 부분, 설비 투자 컸던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건설 투자 줄어드는 부분도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건설 경기가 박근혜 정부 때 부양을 많이 해서 과잉 투자된 측면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조정기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신 교수님 말씀하신 투자 부분 중요한데 하나는 좀 저희가 분명히 알고 갈게. 아까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도 재고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말을 해요. 기업들 입장에서 재고가 늘는데 설비 투자를 더 늘린다? 그럴 수 없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럼 왜 재고가 늘고 있느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소비가 줄은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소비라는 게 국내 수비도 있고 수출 수비도 있죠. 네. 그러니까 수출이 굉장히 빨리 줄고 있어요. 반도체 외에 국내 소비뿐만이 아니고요. 이건 뭘 나타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경쟁력을 급속하게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화되고 있어서 수치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나서지 않는다면은 이건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박상인 선생님하고 저하고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다 다르고 그런데요. 조합이 참 같은 좋아요. 부분이요. 남성이라는 사실하고 제조업 경쟁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조업 경쟁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어보지 마십시오. 우리 이게 의견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럼 좀 덧붙일게요. 저는 성도 다르고 여자인데도 제가 이 부분에 되게 동의하는 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빠가 제조업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IMF도 잘 견디셨는데 결국 이제 기업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중소기업 제조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도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잘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셋이 일치를 받습니다. 네, 정말 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좀 회복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정말 나서줘야 되고요. 오늘 신박 세상 지금 열심히 재미있게 수다 떨고 있는데 벌써 지금 일부의 순서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상 진단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우리가 공부도 했고요. 또 0.6%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 이야기 나눴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2부에서요. 대안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금요일 새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와 또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매주 할 수는 없고 시간 맞춰서 한 달에 한 번은 하죠, 교수님. 네. 교수님, 신 교수님 꼭 한 달에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경제 성장률 이야기 나눴는데 그럼 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대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며칠 전에 아주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우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데 저희가 그 음원 좀 준비했거든요. 좀 들려주세요. 소득주도 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해놓고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출산주도 성장 정책을 실현하자면 1억 원 준대요. 어떻게 교수님 어떻게 다시 도전해 보시겠어요? 1억 원 준다는데 힘드시겠죠? 지금 아이를 또 낳는 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아동수당이고 뭐고 다 더하면 거진 그렇게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비단 김성태 그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이 정부 또는 뭐 그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부터도 워낙 저출산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뭐 별의별 이제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요. 저는 뭐 그런 선상에서 이야기는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정치인이니까 그러긴 한데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급한 게 성장에 급한 게 출산 때문에 성장이 문제가 되려고 하면 앞으로 한 20년, 30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문제, 더 급한 문제가 있단 말이야. 지금도 오래 잘못 버티면 문을 닫아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수십만 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제쳐놓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게 참 한가롭다. 그리고 참 콘텐츠 없다. 전 그래서 국회의원들 봉급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아니 콘텐츠 없다고 하셨는데 전 신선하던데요. 출산주도 성장. 네. 자,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쓰시는 게 참 경박스럽다, 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들었고요. 우리 정치인들의 참 수준과 언어의 품격이 다시 한번 새삼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정부가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이른바 금융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 정책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럼에도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돈으로 자꾸 줘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어느 정도 나왔고요. 우리 젊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애를 내가 놓고 이 애가 나보다 더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지 나는 확신이 안 간다. 그렇죠.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힘들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애가 정말 나와서 좀 더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 그리고 애를 키울 수 있는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바뀌어야만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일찍 결혼하고 출산을 더 많이 하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구조적인 건 다 두고 마치 주면. 뭐 1억 주면 그런 단순한 생각하는 건 너무나 참 황당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가 정치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출산이 이러니까 인구가 줄어들어서 앞으로 지금 신 교수님 말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문제긴 한데
인구가 줄어서 앞으로 성장이 안 될 거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이라는 투입 자원이 줄어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 4차 산업혁명이 돼서 일자리가 없어져서 실업이 나올 거라 그래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같은 입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전혀 뭐가 뭔지 이해를 못하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듣고는 이게 멜더스가 인구론을 1798년에 썼어요. 그때부터 했던 얘기예요. 그때 인구론에서 나오는 그때 인구수가 늘어나는 게 경제가 발전하는 거라는 1800년 사고예요.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20세기 초에 자본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나온 게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 인적 자본.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질이라는 거죠. 노동의 질.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혁신 성장이 중요하다는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이론적인 발전도 많았는데 여전히 멜더스 인구론에 입각한 이야기를 하신 거를 보고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교수님 하시고 네. 싶으신 말씀. 예, 뭐 맞는 말씀이고, 뭐 멜더스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멜더스 이야기만 해도 야 정말 그 참 맞는 말인 줄 알았거든. 60년, 네. 70년대 완전히 허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안 낳는 게 물론 경제적인 이유 확실히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그렇죠. 두 사람이 다 회사 다니고 괜찮은 회사 다녔는데도 애를 낳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노동의 생산력이 문제고 이래서 꼭 인구가 준다고 경제가 침몰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 있는 것을 무리하게 돈으로 저는 해준다고 하면 무엇이 걱정이 되냐면 거짓 결혼 내지는 거짓 결혼으로 인한 일단 아이를 낳아서 1억을 챙기고 그리고 나서 또 뭐 이렇게 해서 네. 고아원으로 보내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네. 유발 안 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교수님 이제 낳으면 2천만 원 주고요. 애가 클 때까지 1억을 준대요. 그러니까 일시불로 주는 건 그런 아니어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럴 수는 있죠. 부모가 사실 된다는 건 준비해야 되고 부모로 성장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충분한 준비 없이 단지 이것 때문에 부모가 되려는 사람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출산이 분명히 사회적 문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성장이라는 걸 붙여버리니까 이게 경제적인 해결 방안을 꼭 출산으로 풀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좀 많은 논란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미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이뤘기 때문에 예전처럼 많이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경제 성장률이 낮은 거 가지고 비판할 수 있냐. 어차피 지금 OECD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OECD 국가들도 답보 상태인데 그래서 이렇게 좀 혁신적인 안을 김성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아프리카에 가면요, 뭐 인구 증가율이 뭐 폭발적인 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니 애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낳았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아이로 키울 것인가 그 플랜을 내놓고 그렇죠. 뭐 애를 낳든지 해야지. 본인이 낳으시지요. 왜 남 보고 낳으라고 하시나요? 자, 한번 틀어주세요. 이거 지금 나와야 될 때요. 자, 그러면 이제 출산 얘기 그만하고 아까 제가 던진 질문 OECD 국가 아까 네. 그 논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OECD 국가들은 성장했다. 더 이상 그 높은 성장을 볼 수 없다. 저희가 지금 OECD 평균보다 성장률이 높다고 말을 하지만요. 네. 일단은 소득 수준으로 보면은 OECD 평균 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OECD 소득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나라들 성장률이 낮은 거하고 우리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1인당 GDP가 미국 1인당 GDP 반도 안 됩니다. 아직도. 그런데 네. 미국 성장률하고 비슷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더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을 발휘 못하고 있다. 저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구조를 결정하는 제도의 문제. 이런 제도 혁신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네. 더 이상 성장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갈 수도 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OECD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건데 한 5년 단위로 OECD 평균과 한국 경제 성장률 평균을 보면 우리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OECD 네. 평균 떨어지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이거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한 시점 데이터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다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만 봐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적인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된다.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부분이라든지 네.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거시지표 하나만 가지고 잘 나왔다고 그것만 붙들고 스스로 위로를 삼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 우리가 할 여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대통령서부터 이 위정자들이 전부 성장률 3% 2% 갖고 목매어 있다 보니까 우리 밖에서 바로 지적하신 거예요. 10억을 버는 사람이 2% 성장하면요 1년에 2천만 원 소득이 증가해요. 근데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2% 성장해봐야 1년에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 성장이 똑같다. OECD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걔네들은 우리보다 2배, 3배 더 많은 소득에 2% 성장하는 거하고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이게 똑같은 게 아니다. 네. 따라서 우리 경제도 훨씬 더 잘 살 수 있고 훨씬 더 잘 벌 수 있는데 못 보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경쟁력이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 정책력이 전부 다 경쟁력이 주어져야 되는데 여태껏 정부가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그런 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조금 낮게 하는 것 같네요.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좀 보이고요. 네. 자꾸 뉴노멀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거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우리 소득 수준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왜 미국 이 우리보다 1인당 GDP 2배인데도 성장률이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게 유지가 되느냐. 우리가 미국 성장률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네. 우리 흔히 생산 함수 이야기하면은 노동, 자본 그리고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 부분은 기업 수준에서는 경영 이라든지 기술적인 기술이고요. 사회까지 포함해서 보면 사회적인 제도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제도라는 측면, 경제 구조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단계에 왔다. 이것을 바꿔주는 노력, 경제 구조의 대전환이라는 것이 있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하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런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을 보여주고 단기적 대책이 같이 가야만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런 비전 전혀 제시 없이 6개월만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신뢰를 잃고 만약에 6개월 있다가 경제가 특별히 안 좋아지면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참 걱정입니다. 아니 저는 두 교수님한테도 부탁하고 싶은 게 우리 잠재력 있다, 잠재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저는 그 얘기가 되게 희망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절망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젊은이들한테 교육을 네. 시켜야 되잖아요. 네. 정부가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면 20만 원 준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 돈 모아가지고 너 6개월 동안 스위스 가서 훈련 받고 와라. 독일 가서 1년 동안 수련 받고 와라. 그러면 정부가 대주게. 그러니까 젊은이들로 하여금 외국의 선진 기술, 선진 경쟁력을 배울 수 있는 쪽으로 아낌없이 돈을 쓰고요. 네. 또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도 해외에 가서 연수할 그런 능력도 없잖아요. 그런 말한테 어차피 장사 안 되니까 6개월 동안 가서 선진국 가서 그 기술 현황을 좀 보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이쪽으로 가면 뭔가 길이 보이는구나. 교육도 시켜주고 해외 연수도 시켜주고 네. 그 기계도 바꿔주고 또 공장 시설도 조금 현대화 시켜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자꾸 독일이 스위스가 하는 쪽의 시장을 쳐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최저임금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짱니 많니 이러니까 지금 전혀 우리 성장할 여력이 안 생기는 거죠. 네,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주로 이제 교육 부분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선행돼야 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육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네팔에 간 적이 있는데 저희 대학원에서 연수를 받고 간 네팔 공무원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네팔에서 산업 연수 한국에 많이 온다고 그러고 그렇죠.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여기 와서 한 3년에서 5년 고생 잔뜩 하고 돈을 모아서 네팔에 돌아와서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잘 사시냐 물어봤더니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대로 배워가셨는데요. 3층짜리 건물을 보통 네. 사서 1, 2층 세주고 3층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어요. 아니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어렵게 기술 배워서 갔으면 중소기업 차려가지고 거기서 창업해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중소기업 한국에서 배운 거 만들어봤자 시장이 없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없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창업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기 위해서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기회가 많이 없다. 재벌 제가 기억하자는 이유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많은 제조업들,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유인도 별로 없어요. 기술 탈취 만연하지 않습니까? 기회와 유인이 있으면 금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기회와 유인을 주는 정책, 그리고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 교육을 통해서 적합한 공급자들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네. 되고요. 그러니까 기회와 유인을 주는 정책이 바로 경제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이 꼭 필요한데 너무 정부가 그런 부분은 부담스러워하거나 자꾸 피일차일 미루려고 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상도 유치원 보면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울어진 땅을 다시 이렇게 올려서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 말한 것처럼 교육도 시키고 해서 뛰어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둘 다 안 되고 있으니 그러니 참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저도 네팔 다녀왔지만 네. 네팔의 예를 가지고 교육의 그 필요성을 비교하는 것은 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우리하고 네팔은 좀 다르다.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우리 동네에요 식당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요 작당. 작은 식당을 줄임말인데 그분이 일본 가서 식당 그 요리를 배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도 떡볶이만 맨날 만들어서 떡볶이가 과포화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시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은 우리가 일본이나 독일이나 그런 데서 배워와도 우리나라의 생태계에서 그걸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그 다음 문제로 우리가 시장을 열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출할 수 있도록 판로를 열어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게 이제 신 교수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회와 유인이 있어야지 사실 교육이라는 것도 수요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게 선순환을 간다는 거죠. 네팔 예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벤처에서 성공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벤처에서 성공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래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순간순간 누군가가 도와줬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벤처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그다음에 하는 게 부동산 임대업을 하세요. 아이고야. 벤처 캐피탈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나 이스라엘 벤처가 활발한 나라는 벤처에서 성공한 사람이 벤처 캐피탈로 돌아와서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왜 그러냐. 벤처 하시는 분들 왜 하나님이 뜻이라고 그러냐. 기술 탈취가 만연한데 내가 거기서 살아남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설명을 못해요, 본인이. 그런데 벤처 캐피탈로 돌아와서 또 다른 벤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생태계를 만들어주자. 네. 그게 바로 기회와 유인이 있는 경제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스타일란다라는 두 분은 모르시겠지만 여성들 사이에서 아주 그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가 있어요. 그냥 한 친구가 만든 건데 그것도 그 로레알에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지만 더 이상은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고 제조업도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중소기업 제조업들이. 오늘 대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다음 토론 때 우리 이거 한번 수다 떨어보자 하고 싶은 주제 있으세요, 교수님? 글쎄요. 경제 위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 위기 하반기에 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경제 위기가 올 것인지. 올 것인가? 우리 작도 한번 타볼까요, 교수님? 왜냐하면 지금 뭐 아르헨티나나 터키나 뭐 이쪽에서 지금 계속 좀 심상치 않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으로 오냐 오느냐. 한국이 그런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체급이 되느냐. 네. 그거 한번 해볼까요? 교수님 어떠세요? 글쎄요. 뭐 한 달 있다가 할 거니까 그때 또 이제 적합한 주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수다 주제는 우리 진행자께서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잘 살펴보고 우리 두 분과 함께 토론 아니고 수다예요. 보니까 두 분 다 수다에 재능이 있으신데요. 네, 오늘 신박세상 오늘 바쁘신 가운데 두 분이 와주셨어요. 요즘 여러분들 뭐 경제 프로 보면 두 분 패널로 모시려고 굉장히 애쓰시는데 YTN 라디오 생생경제가 이 정도입니다. 두 분을 이렇게 코너로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박사인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새로 선보인 코너입니다. 신박세상 신세돈
박상인 이 교수님의 이름을 조합해서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경제라는 주제가 참 수다 떨기에 적합하지 않죠. 숫자도 많이 나오고 개념도 많고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학자 교수님들하고 청취자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다가가기 쉬울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좀 수다로 풀어보자 해서 만든 코너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찾아뵐 텐데요. 평소에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런 주제들 좀 토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진지하고 무거운 분석보다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 가도록 꾸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3356님 본인이 낳지 왜 남 보고 낳으라고 하신 말씀 속 시원합니다. 8328님 청취자도 열받는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 밖에도 많은 분들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참조해서 프로그램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마무리하는 곡으로 민들레가 부른 난 너에게라는 곡을 골라봤어요. 저도 왜 이 노래가 생각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말 이제 가을이 다가온 것 같은 날씨 때문에 이 노래가 생각난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